네, 어제 오후 한 4시경부터 시작해서 블로그의 글들이 순위가 급격한 변동을 일으켰는데요.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썼던 최신 글들이 노출이 잘 안 되고 뒤로 밀리기 시작하고, 또 새로 쓴 것들도 뒤로 밀리고, 또 기존의 상위권에 있던 글들도 저 뒤쪽으로 밀리고, 그 다음에 예전에 썼던 글들이 많이 올라오셨을 거예요. 아마 2015년도 2월달, 1월달 그 정도에 썼던 글들이 상위로 노출되고, 아마 최신 글들이 밑으로 내려가고요. 또 어떤 키워드는 2014년도에 올렸던 글들이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저희가 네이버에서 목소리가 이중으로 나오세요? 자, 목소리가 이중으로 나오시는 분들은요, 화상 강의 창을 둘 중에 하나만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예, 두 개를 켜 놓으시면 하울링이 생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올려 놓으시면 되고요. 네,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블로그로 운영을 잘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는 못 하실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기존 우리 정규 회원님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가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이버 검색 엔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네이버에서 7월달 경에 대대적인 로직 변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현재 상태에서 그 로직을 변경하는 것을 테스트 중에 있고, 그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어제와 같이 오늘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PC에서는 순위가 변동이 많이 생겼지만, 모바일에서, 스마트폰에서 볼 때는 순위 변동이 현재 그대로 옛날 상태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순위 변동이 생긴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블로그 운영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기존의 이 로직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최신 글이 안 뜨고 예전 글이 뜨는 것은 롤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당연히 최신 글이 상위에 떠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죠. 예전 글들이 계속 떠 있는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 로직이라는 게 네이버 블로그 로직이라는 게 바뀌어야 아는 것이지, 바뀌기 전에 예측을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아마 6월 말경에서 7월 초 정도 해서 어느 정도 변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완료되는 것과 동시에 제가 바로 저희 K마스터즈 화상 강의 통해서 바뀐 로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중개심리 계약 성공률을 높이는 중개심리 대화법 특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중개업 마케팅에서 심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인터넷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그런 상품과는 틀리게 우리 중개업 마케팅,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유혹하고, 또 여러분 사무소로 방문해서 계약서를 쓰는 과정까지, 그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팔고 있는 일반적인 인터넷 상품과는 저희 중개업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중개업 마케팅에 최적화된 그런 활용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동선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일반적인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물품들은요, 고객이 어떤 단어를 검색해서 블로그로 방문합니다. 그러면 블로그를 방문해서 이 블로그에 쓰여져 있는 글들을 읽겠죠. 자, 읽었을 때 이 글이 심리적으로 고객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글이 된다면, 고객은 마음에 드는 상품을 클릭하고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배송하면 끝나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 글만 잘 써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동산 중개업은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자, 고객이 블로그를 방문해서 그 글 내용이 일단 좋아야죠. 자, 우리가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요, 상이 노출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블로그의 글이 컨텐츠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 글 내용이 좋아야 되고 또 글 속에 고객들이 봤을 때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리고 호감도가 상승할 수 있는, 그리고 욕구가 당겨지는 그런 심리적인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글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 사무소로 전화를 합니다. 자, 사무소로 전화하면 먼저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을 때 여러분이 말하는 목소리 톤, 억양, 대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심리가 적용이 되고요. 그 사무실에 전화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다, 신뢰가 간다, 그러면 사무소를 방문해요. 사무소를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고객과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대화에서도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신뢰도를 높여주고 호감도가 상승을 하고, 그래야 물건도 보러 가고요. 그 물건을 보고 브리핑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심리가 들어가고, 계약 체결까지 이 하나하나의 과정 모두가 다 심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부동산 중개업은 철저하게 오로지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심리적인 부분을 마케팅을 활용하지 못하면 그만큼 계약할 확률이 떨어지는 것이죠. 자, 고객을 유혹하는 심리 마케팅 방법, 가장 중요한 한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그 바로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블로그를 보고 글을 보고 그 글이 마음에 들어야 여러분 사무소로 전화하는 거죠. 사무소로 전화해서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설명하는 내용들이 마음에 들고 신뢰가 가야, 공감이 돼야 여러분 사무소로 찾아가는 거예요. 사무소 찾아가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물건을 보고 여러분이 신뢰가 가고 물건이 좋으면 그때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모든 SNS 마케팅은요, 이런 SNS 마케팅은 모든 것이 이 공감이란 단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도 공감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자, 우리가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과 나와의 공통 분모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감 대화의 기본은 경청과 긍정적인 호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부전공을 상담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교수님이 어느 날 그 필드에 나가서 청소년하고 상담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아는 게 있어야죠.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제가 아직 지식도 없고 이런데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조건 그냥 들어줘. 얘기를 그냥 들어주라는 거예요. 경청. 들어주기만 해도 뭐가 올라가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상담을 해봤어요. 우리 그 고등학교 학생하고 상담을 했는데 아버지가 공부를 안 하면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예요. 애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 그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듣는 거죠. 얘기를 하다가 들으면서 그래, 나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지. 요즘 부모님들이 다 그래. 맞아. 참 그때 나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그냥 긍정적인 반응만 보여줘도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1시간 동안 혼자서 시컨 떠들고 나가면서 형 정말 고마웠어요. 상담 잘했어요. 이러면서 굉장히 좋게 느끼고 나간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대화법 중에 하나는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것이 또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것을 원하는지 니즈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력은 얼마나 되는지, 또 이 사람이 오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물건을 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가격 시세나 보려고 온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여러분이 분석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대화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강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강요를 해서는 안 돼요. 고객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하는 겁니다. 자, 설득과 유혹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 1번, 잘 모르겠다 2번입니다. 설득과 유혹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 1번, 잘 모르겠다 2번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자, 설득과 유혹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설득은 내가 상대방을 나의 의지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유혹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물건을 가지고 브리핑할 때 설득을 해요. 아, 이거 좋다. 이거 사라.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물건의 좋은 장점을 부각시켜주면 그 사람 스스로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설득과 유혹의 차이점이고, 여러분들은 고객을 상대로 할 때 철저하게 설득이 아닌 유혹을 하셔야 됩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고객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행동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중개 심리에 보면요, 서브리미널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뇌는 아주 미약한 자극에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은 기억을 못하는 그런 자극이 있었을 경우에도 여러분 행동에 그런 자극들이 영향을 미쳐서 어떤 것을 사게 만든다든지 어디를 가지 않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를 말합니다. 자, 어떤 것이 고객 심리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주 단순한 거지만요, 사무실 인테리어, 상대방의 외모, 표정과 말하는 속도, 또 후각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고객에 대한 여러분의 첫인상을 만들어줍니다. 자, 사무실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뭐 통상적으로 여러분 사무실 인테리어를 할 때 소파나 이런 것들, 소파 같은 것들이 어디 있어야 돼요? 소파가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문에서 가까워야 돼요? 아니면 문에서 멀리 있어야 돼요? 안쪽에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계약을 체결하는 소파는 문에서 최대한 멀리, 그러니까 안쪽으로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그런데요, 문에 배치하게 되면 사람 마음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또 사무소에 어떤 꾸며져 있는 모습들, 또 이 분위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중개사무소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둡고 약간 침울한 느낌이 드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무소는 들어가면 느낌이 굉장히 좋고 환한 사무소가 있어요. 중개사무소는 뭐 다방이나 룸살롱이 아니죠.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환한 느낌이 드는 사무소를 유지해줘야 됩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뭐 창문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가 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조명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외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지금은 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중개사무소에 딱 들어갔을 때 옷을 입고 있는 상대방 공인중개사님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편한 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예를 들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슬리퍼를 신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추리닝 입고 계신 분도 있었고요. 또 아주 그 놀러 갈 때 입는 반바지나 뭐 이런 걸 입고 계신 분도 있는데, 자, 우리가 직장에 출근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복장을 절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복장들이 여러분의 인지도를 떨어뜨린다. 그리고 표정과 말하는 속도, 이 부분은 뒷부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각적인 효과. 지금은 중개사무소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예전엔 참 많이 폈어요. 그리고 담배를 피지 않더라도 사무실에서 여러분들 식사를 하시거나 이러고 나면 굉장히 그 안 좋은 냄새들이 많이 나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방향제를 하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굉장히 그 릴렉스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로마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그 사무소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줘야 고객이 여러분 사무소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좋지 않으면요, 왠지 이 사무소는 빨리 나가고 싶은 사무소가 돼요. 사실 이런 것들은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라도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객과 대화를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 어떤 것은 절대 하면 안 될까? 자, 상대방의 시선을 회피하는 행위, 팔짱을 끼고 듣는 행위, 시선을 여러 곳으로 옮기는 행위, 말을 중간에 자르는 행위, 자세를 자주 고쳐야 하는 행위, 목소리 톤을 높이는 행위. 자, 이 6가지는 대화 중에 절대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상대방의 시선을 회피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찔리는 것이 있거나 그 이야기가 듣기 싫다는 것으로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팔짱을 끼고 듣는 행위는 상대방을 경계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또 시선을 여러 곳으로 옮기는 행위, 집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말을 중간에 자르는 행위,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자른다라는 것은 내 얘기를 듣기 싫다는 거죠. 자세를 자주 고치지 않는 행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겨운 거예요. 목소리 톤을 높이는 행위, 뭔가 상대방이 내 의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내가 설득력 있게 그 사람을 압도하기 위해서 소리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대화 중에서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 6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대화할 때 상대방과의 거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화인류학자 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공중거리라고 해서 3.6m 이상의 거리에서 강연이나 연설을 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설할 때 해당되는 거리가 공중거리. 그 다음에 사회거리. 일반적인 대화나 비즈니스 상담에 적당한 거리가 사회거리다. 개체거리. 자, 요거부터는 이제 사적인 관계, 개인적인 용건을 말할 때 아주 적당한 거리거든요. 그 다음에 밀접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죠. 이런 밀접거리는 부부나 연인이 아닌 사람이 이 거리에 있으면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사회거리에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게 되죠. 상대방과 보통 상담하러 할 때 보면은 보통 사회거리에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회거리에서 이 개체거리로 진입하게 되면 상대방의 개인 공간의 거리까지 침범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약간 놀라게 되고요. 당황하게 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집중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조금 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집중력 있게 상대방에게 각인시키려면 약간 이 대화를 할 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개체거리에서
사회거리가 아닌 개체거리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앞으로 조금 더 밀착해준 상태에서 얘기를 해주면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쓰거나 뭐 할 때 조금 가까이 가서 말을 하게 되면요, 상대방이 그때 말했던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중개업소 방문 고객에게 호감을 얻는 8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게 이제 1, 2, 3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상담의 기본 원리거든요. 자, 한 번 말하고, 얘기를 할 때는 한 번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들어라. 그리고 3번은 어떻게 해줘요? 맞장구를 쳐라. 그러면 상대방 고객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는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고객과의 대화를 할 때는 무조건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듣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최대한 줄여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맞장구를 쳐줘라.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대화를 할 때도 말하는 속도에 따라 상대방이 느껴지는 감정이 틀리다. 자, 나는 대화를 할 때 말을 천천히 한다 1번, 빠르게 한다 2번입니다. 자, 나는 대화를 할 때 말을 천천히 하는 편이다 1번, 빠르게 하는 편이다 3번. 자,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대화를 할 때 말을 천천히 하느냐, 나는 빠르게 하느냐.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네, 1번, 3번은 뭡니까? 네, 3번은 뭡니까? 네, 1번과 2번. 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약간 1번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3번은 뭐 모르겠다는 건가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대화를 할 때 말을 빠르게 한다. 말을 빠르게 하게 되면 상대방이 느끼는 첫인상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일을 꼼꼼하게 해줄 것 같고 진취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반면에 천천히 하게 되면 굉장히 섬세하고 또 신뢰감이 가고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을 빠르게 하느냐 또 말을 천천히 하느냐는 뭐에 따라서 결정해야 돼요? 현재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푸싱을 할 때는 조금 더 빠르게 해서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어조로 얘기하는 게 좋은 것이고요. 브리핑을 할 때는 천천히 얘기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거죠. 신뢰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천천히 이야기한다. 자, 이와 같이 말을 빠르게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에 따라서도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틀려진다는 것이죠. 자, yes와 no. 자, 중개업 계약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은 yes는 okay를 생각을 하는데요. yes는 okay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중개업을 하다 보면 고객이 매수하는 고객이나 매도하는 고객이나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물건 뭐 최소한 3억 원 받아줘. 뭐 2억 8천 원 받아줘.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얘기를 하잖아요. 또 매수하는 분도 저거 한 2천만 원 깎을 수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통상적으로 하는 대답은 뭐예요? 아유, 선생님 안 돼요. 그 절대 못 깎아요. 아유, 택도 없는 소리예요. NO 해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그게 가격이 힘들긴 한데요. 제가 한번 최선에 다해서 노력은 해볼게요. 예, 긍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이렇게 했을 때는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처음부터 노를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이 싸게 사주려는 마음이 없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을 대할 때 어떤 부탁을 할 때 no보다는 yes 쪽에 가깝게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는 쪽으로 yes에 가까운 쪽으로 답변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호감의 법칙. 호감이 가는 외모를 가진 사람에게 더 끌린다. 당연히 호감이 가는 외모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더 끌리겠죠. 이성 간에도 그렇고 또 동성 간에도 깔끔하고 멋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끌리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이 호감이 가는 외모란 그런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밝고 긍정적인 표정, 그리고 바른 자세, 또 예의 바른 태도, 단정한 복장, 이런 것들이 호감을 주는 외모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연습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는 자동차 판매왕, 또 보험 판매왕, 보험 판매이 여성분인데 한 달에 80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다. 와, 대단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TV나 이런 데 나와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 외모가 출중한가? 그렇게 출중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언변술이 뛰어난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그 사람을 그렇게 판매 실적을 높여줬을까? 그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잘 보면요, 공통점이 있다 이거죠.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높은 실적을 올리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얘기를 할 때 웃으면서 말을 한다. 그리고 대화를 진행할 때 부정적인 것은 별로 말을 하지 않아요. 항상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할 때 태하는 이 자세가 굉장히 올바르게 대한다. 예를 들면 소파에 앉을 때 뒤에다가 꾸부정하게 앉는다든지 상대방과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아주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그리고 단정한 복장. 옷을 입어도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깔끔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는다.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대화를 할 때는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주 진솔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가식 있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가식 있는 얘기를 하지 않고 굉장히 진솔하게 얘기한다. 거짓이 없는 얘기, 그리고 그 사람과 아까 얘기했던 공통 분모를 찾는, 공감대를 찾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개사무소에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서 물건을 보러 갈 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 매물과 관련된 얘기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떨어져서 약간 앞서서 그냥 쭉쭉 걸어가면서 따로따로 걸어가시는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고객과 가면서 뭘 찾아야 돼요? 그 사람과 공통 분모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모? 저는 그 사람과 공통 분모가 될 게 없는데요. 대화를 하다 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어떻게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네, 요번에 양평에 가려고 하는데, 양평에 가시게요? 거기 양평에 참 좋은 데 있는데. 거기가 어딘데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트는 거예요. 군대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저쪽에 대구 영천에 다녔는데, 저도 고향이 대구인데요. 제 누나가 대구에 사는데요. 자, 이렇게 공통 분모를 찾는 거예요. 영화 좋아하세요? 요번에 새로 나온 영화 이거 보셨나요? 굉장히 내용이 재밌더라고요. 음악 좋아하세요? 팝송 좋아하세요? 얘기를 하다 보면요, 얼마든지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다. 사람은 자기와 공통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호의적으로 다가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과 나는 공통점이 없어. 얘기를 해봐도 전혀 맞지가 않으면 그 사람을 대할 때 일단은 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항상 무슨 말을 해도 경계를 하게 돼요. 하지만 공통 분모를 찾은 사람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사소한 문제가 발생해도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자, 초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드니는 사람의 첫인상은 최초 4분에서 5분 안에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첫인상은요, 딱 손님이 들어와서 한 3, 4분 만에 여러분의 첫인상이 결정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첫인상은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첫인상을 나쁘게 가져갔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다시 좋은 인상을 갖게 만들려면 첫인상을 줬던 그 시간보다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런 거죠. 감정 지속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감정 지속의 법칙은 첫 만남의 짧은 시간에 각인된 느낌이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자 A가 있고 중개업자 B가 있어요. A는 첫인상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준 사람, B는 첫인상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준 사람. 자, A가 물건을 보여주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의 작성을 실수를 하네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고객이? 선생님 괜찮아요. 사람이 계약서 작성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천천히 하세요. 예. 하고 이해를 해줘요. 그래서 이 호감이 이 상태로 좋은 방향으로 갔는데 확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요? 그냥 쭉 지속되다가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천천히 하라 그래요. 그런데 첫인상을 나쁘게 준 사람은요, 이렇게 아래에 있다가 실수를 딱 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오늘 또 진상 만났네.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아니, 무슨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타이핑 하나 못 쳐? 이렇게 만드는 거죠. 나중에 좋은 행동을 해도요, 이게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 좋았던 인상을 좋게 바꾸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첫인상을 아주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인테리어, 대화할 때의 표정, 그리고 말하는 속도, 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자, 눈빛으로 공감해라. 자, 눈은 나의 마음이거든요. 눈빛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눈으로 공감하자. 자, 대화할 때는요,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지 않거나 또 회피하거나 피하거나 다른 쪽을 보면서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절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브리핑을 하고 그 사람이 브리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또 그 물건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의 눈빛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경우로 상대방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눈을 보고 얘기를 해라. 자, 고객에게 대하는 태도가 내 마음의 상태거든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안 좋거나 컨디션이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이고 기분이 좋을 때는요, 제가 강의를 하면 우리 수강생분들이 느껴지는 이 피드백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내가 느낌이 안 좋고 오늘 강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요, 느껴지는 피드백 또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긍정적인 상태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요, 음색을 밝게 만들어요. 어둡지 않게. 이 감정은 내 감정이 상대방한테 전파가 돼요. 영화관에서 나는 별로 슬프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울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슬퍼져요. 이 감정은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고객을 대할 때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늘 긍정적인 상태로, 그리고 생활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 물이 컵에 담겨 있어요.
자, 반 정도가 담겨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컵에 물이 반잔밖에 없네? 아, 저거밖에 안 남았어.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자, 요즘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여파가 보통 큰 게 아니죠. 요즘 뭐 식당 같은 데서도 매출이 많이 감소했고요. 뭐 극장이나 기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부분들은 다 영업이 지금 굉장히 손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좀 고객이 예전보다는 좀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놈의 메르스 때문에 아주 망했어.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이번 메르스 때문에 손님도 없는데, 자, 이번 기회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블로그 공부, 이 마케팅 공부 한번 원 없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 또 이런 기회가 있어야지 또 나도 발전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 더 해보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상대방의 호감도를 높이는 4가지 팁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상대방을 칭찬해라. 자, 사람은 입에 발린 말이라도 굉장히 기분 좋아요. 내가 별로 그렇게 얼굴이 미남은 아닌데 딱 어느 사무소를 갔더니 선생님 얼굴이 너무 멋집니다. 너무 잘생기셨어요. 와, 막 배우가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칭찬을 막 해줘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래요? 아유, 참 총각이 별말을 다 하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마음은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는 상대방이 있고 또 제3자가 있을 때 제3자를 상대로 그분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선생님이요. 굉장히 매너도 좋으시고 성격도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주로 임대인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아니면 임차인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물론 두 분 다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지만 임대인은 앞으로 여러분 계속 상대를 하셔야 될 분이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을 대상으로 여기 우리 임대하시는 우리 사장님은 이 지역에서도 굉장히 이런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성격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또 연세가 있는데도 지금도 마라톤 뛰시면 40.19 완주할 정도로 체력이 정말 좋으세요. 와, 건강관리 정말 잘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분을 칭찬해 준다 이거죠. 또 하나는 상대방보다 낮은 위치에 서야 돼요. 자, 항상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젊은 사람 그리고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사람 고객이 오면요, 왠지 뭐라 그럴까, 약간 아래로 깔고 본다고 할까,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을 많이 당해봤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제가 모자를 쓰고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 입고 가서 물건 보러 가면요, 우리 공인중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가 젊어 보이니까 말을 할 때도 약간 막 하는 느낌, 그리고 반말을 하는 느낌, 또 대화를 할 때 네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몰라서 그런다는 느낌,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정장을 입고 안경 쓰고 또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면요,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은 그 상대방의 외모에 굉장히 대하는 태도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 사람의 외모에 따라서 굉장히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 항상 여러분은 낮은 자리에 쓴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들어오든 그분은 항상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총각한테도 사장님이라고 존댓말을 써요. 네, 조은님, 좋은데요. 여러분 공익중개사님들이 주로 대화를 할 때 보통 사장님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사람들은요, 사장님이란 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장님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한번 바꿔보세요. 어떤 말을 쓰는 게 좋아요? 사장님보다는 선생님이 좋아요. 예, 사장님보다는 훨씬 선생님이 좋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우리 안성호도 조우님도 나이 어린 분 조금 어리시거나 다른 분이 오시거나 할 때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보다 선생님이라고 호칭했을 때 훨씬 더 상대방이 훨씬 더 좋아합니다. 자, 또 하나는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한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공감이죠. 공감이에요. 뭐 대화를 하는데 뭐 부동산 계약을 뭐 치르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뭐 정치 얘기도 나오고 사회 얘기도 나오고 뭐 메르스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얘기를 하네? 잘못된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볼 때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선생님, 그거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그 메르스가 뭐 여기만 퍼진 게 아니고 저기도 퍼졌대요. 선생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맞아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참 그런 문제가 많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이렇게까지 또 퍼졌다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는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하는 거죠. 얻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의 얘기를 틀렸다라는 표현은 절대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틀렸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신뢰도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자, 고객은요, 유형별로 3가지 대화법이 있다. 자, 첫 번째는 의심이 많은 고객. 의심이 많은 고객이 있고요. 의심이 많은 고객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의심이 많은 고객은 하나하나 꼼꼼히 다 살펴봐요. 이거 맞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물건 진짜 그래요? 근거를 제시했지만 이거 이렇지 않은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인간적인 믿음, 사례를 통해서 믿음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의심이 많은 고객한테는 어필을 해요. 예를 들면 저기 앞에 보이는 저 미용실 아시죠? 그 미용실 사장님이 제가 그 저번에 아파트 몇 평짜리 사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제가 사라고 할 때 사셔가지고 지금 5천만 원 이상 지금 이 가격이 올랐잖아요. 자, 이런 사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했을 때 의심이 많은 고객일수록 훨씬 더 여러분의 말을 신뢰하게 된다. 자, 요게 지금 PT가 조금 순서가 잘못됐네요. 잠깐만요. PT가 순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바뀌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아주 특이한 고객. 자, 특이한 고객은 어떤 고객이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얘기하는 진상이에요. 진상 고객. 자, 이런 특이한 고객한테는 여러분이 대할 때 막 속에서 막 부하가 치밀어요. 내가 이런 사람하고도 아직도 대화를 해야 되나? 내가 차라리 그냥 계약 한 건 안 하고 말지. 이런 사람하고는 아예 상종하고 싶지가 않아.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성격이 급하시고 참지 못하시는 분들은 폭발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특이한 고객은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특이한 행태를 해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과의 어떤 문제로 딱 끊게 되면요, 이 사람은 나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여러분 사무소로 안 좋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특이한 고객일수록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아니다 싶은 사람은 아주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악담을 하고 안 좋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런 특이한 고객일수록 평범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평범하게. 그리고 특이한 사람한테 특이하다고 말하면 완전 불난 곳에다가 기름을 붓는 행위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고객을 대할 때는 가장 평범하게 대해주고, 가능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듣기 싫고 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인 고객. 논리적인 고객은요, 철저하게 논리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마치 뭐 정치권에서 토론하듯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듯이 아주 그렇게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논리에 논리로 맞서면 나의 호감도를 떨어뜨려요. 자,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중개업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해요. 아니, 그거는 지금 이렇게 돼서 안 되고 이렇게 돼서 아니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근거를 제시해요. 자, 신문에 난 거 보이시죠? 자, 공시지가 출력해서 공시지가 상승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앞으로 여기가 개발될 지역이고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이런 지역은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고 또 지금 이 정도 상승을 했고, 이런 것들을 근거를 다 보여주면서 논리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딱 들어보니까, 그 논리적인 고객이 들어보니까 여러분 말이 맞아요. 여러분 말이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말이 맞아서 그렇네요 라고 말은 하지만 겉으로, 근데 뭐가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그 사람의 말이 맞기는 한데 기분이 나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말이 맞으니까 이 물건, 이런 물건 구매해야 돼요. 하지만 어디서 하긴 싫어요? 선생님한테는 사기 싫어요. 어디 가서 사요? 다른 부동산 가서 그 물건을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하게 나는 뒤통수를 많이 맞는다. 이상하게 계약을 칠 때 다른 사람 안 그러는데 나만 자꾸 꼭 내 물건을 뺏겨서 딴 데서 뒤통수를 때려서 계약을 치른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른 중개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논리적인 고객한테 논리로 맞서면 안 되고요. 감성적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공통 분모를 찾아야 돼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굉장히 까탈스럽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통하다가 고향이 대구, 와 나도 대구인데 대구 어디 살아요? 대구 어디 살고, 딱 그렇게 공통 분모를 찾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대화가 술술 잘 이끌어지는 거예요.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알고 한 달이 건너가다 보면 아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굉장히 편해지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 분모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몸짓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라. 자, 코나 얼굴을 만진다. 손가락을 꽉 쥔다. 이건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본심을 말해버리지 않을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나오는 동작이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취하면 이 사람이 뭐 숨기고 있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말할까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 두 번째는 손을 감추거나 테이블 밑에 안 보이는 곳으로 숨긴다. 이분은 마음을 들키지 않게 숨기려고 하는 행위로 심리 상태를 감추기 위해서 취하는 동작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팔을 넓게 펴서 이렇게 하는 행위, 굉장히 열린 거죠. 자, 팔짱을 끼고 있다는 것은 마음을 닫고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팔짱을 끼고 있다.
그것은 아직도 그 사람의 마음을 전혀 열지 못하고 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물을 소개할 때 한 가지 답을 가지고 권유하지 마라. 매물을 소개할 때. 자, 매물을 소개할 때 A를 가지고 권하면 안 돼요. 항상 뭘 해줘야 돼요? 플랜 A, 플랜 B처럼 A 또는 B를 선택하게 만들어요. 자, A라는 물건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B라는 물건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이 빨라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얘만 고집을 해서 얘를 하라고 말씀하면 얘를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오늘 교재는 제가 PPT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교재는 파워포인트 요거를 PDF 파일로 만들어서 진한교육 보기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물을 소개할 때는 한 가지 답을 가지고 권유하지 말고 A 또는 B 중에서 선택을 해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선택을 빠르게 하고 결정을 빠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중개 심리 마케팅 뭐 기타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10분간만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심리 마케팅 2부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